네, 그럼 MSA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네, MSA의 기본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제 코네이 법칙이나 폴리글라 프로그래밍이나 뭐 SOA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서비스 메쉬 이런 개념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코네이 법칙이라고 하면 조직의 아키텍처는 그 조직의 구조와 일치한다라는 이제 법칙이고요. 그리고 폴리글라 프로그래밍은 이제 다양한 언어, 다양한 랭귀지를 사용해서 이제 개발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어와 이제 MSA 같은 경우가 사실은 비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두 개 다 사실은 서비스 중심적으로 뭔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많이 되고 있고 소아가 약간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뭐 세부 구현을 하기 위한 게 MSA다. 약간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저는 뭐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메쉬는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뭐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네 개는 이제 MSA를 설명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MS의 구성 요소로는 뭐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메시지 큐잉 관점에서 이제 요번에 123회 때 나왔었던 메시지 큐잉 관점에서 카프카, 레빗엠큐 그리고 액티뷰 메시지 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너 아키텍처와 아우터 아키텍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MSA를 이제 기존에 있는 MSA 형태로 뭔가 했던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하나의 환경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그 환경에서 MSA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 큰 변화잖아요. 그러면 하드웨어 구성 자체도 하나의 하드웨어 아니면 하나의 구성에 대부분 여러 기능들을 다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올렸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기능별 혹은 아니면 기능의 그룹별로 세분화해서 이제 하드웨어나 아니면 인프라를 별도로 구성하고 시스템도 별도로 이제 구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별도로 구성하고 그것들을 중개하기 위한 API 게이트웨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 MSA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SA를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는 뭔가 서비스라고 하면 좀 너무 개념적으로 설명하실까봐 생각되실까봐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저 서비스라는 건 기능에 대한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능적인 서비스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상호 간의 디펜던시가 없이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즈니스의 어떻게 보면 애절리티, 네, 민첩성을 지원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MSA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기존에 있는 온프라미스 환경으로 구축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MSA로 지금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년째 된 것 같아요. 근데 쿠팡도 이걸 전체로 옮기는데 한 3, 4년이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옮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고 많은 노력들이 들어간다. 조직의 아키텍처를 사실은 한 번에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그러면 MSA를 뭔가 전환을 할 때 우리 조직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떤 고려사항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여부들을 MSA만 파실 게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두셔야 뭔가 저런 유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아니면 뭔가 제시 문제들이 나왔을 때 본인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A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사실 MSA라고 하면 조직이 또 잘게 부서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경계가 서비스 경계를 모호하게 잘 나누지 않으면 오히려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포인트 오브 페일러라는 그 API 게이트웨이에서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의 서비스가 중단이 됐을 때 여러 서비스에 파장을 미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의 단점들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또 해결하는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MS의 이슈를 해결하는 부분이 이제 페일오버 아니면 폴트 톨러런스 로직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로드 밸런싱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면 대용량 처리 시스템을 여러 개의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인증, 뭐 주문, 결제, 배송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커머스
아니면 뭐 쇼핑몰 이렇게 그냥 하나의 그냥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을 그 경계들을 잘게 나눠서 실제로 그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서비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뭐 제가 그냥 손으로 그린 거기는 한데 요거는 개념적으로만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사이드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예요. 그래서 데스크탑, 모바일 뭐 이렇게 클라이언트 사이드들이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중간에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뭔가 로드 밸런싱을 하기 위한 API 게이트웨이가 중간에서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DB 단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하나의 특징은 이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다른 언어,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제가 그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뭐였죠? 폴리글랏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MSA의 폴리글랏은 저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어떤 저런 기술들을 별도로 언어를 사용하고 별도의 DBMS를 사용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상호의 디펜던시가 지금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로 인한 지금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디펜던시가 없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뭔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어떤 기능들에 있어서는 파이썬 같이 아니면 파이썬이나 아니면 스칼라 같은 어떤 그런 계산 위주의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 위주의 언어가 훨씬 더 적당할 수 있을 텐데 전체 시스템이 하나로 묶여 있다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뭔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자바다 그럼 자바를 그냥 써야겠죠. 네. DBMS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는 그 예를 들자면 로그 처리를 하기 위한 서비스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뭔가 RDBMS처럼 그 정형화된 데이터 형태로 넣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기는 약간 No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서비스별로 뭔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네. 물론 구성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디펜던시를 완전히 끌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어요. MSA는. 네. 개발자 관점에서 이게 저희가 사실은 직면했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설계의 복잡해요. 모호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설계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예를 들자면 뭐 이 경계 그 어플리케이션이 경계인지를 사실 컨트롤하는 부분이 되게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웠던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DDD가 여기서 이제 그 해결 방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복잡한 연계 및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간에 정말 메시 형태로 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활용한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서비스별 테스트가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뭐 코드가 중복, 데이터 중복되는 부분들은 이제 폴리그라 프로그래밍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영 관점에서는 운영 오버헤드가 있을 수 있고 오버헤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각 서비스별로 운영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각 서비스별로 뭔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 개발자들이 그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개발의 오버헤드가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개발자들은 있되 실제로 그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데브옵스 팀을 별도로 뺐어요. 그래서 그 데브옵스 팀은 중앙에 조직이 하나가 있어서 실제로 그 개발자분이 이제 인프라를 뭔가 그 만져야 되거나 아니면 설정하거나 뭐 CI/CD를 만져야 될 때 실제로 이 데브옵스 조직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관리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개발 복잡성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이다 보니 조직 구조 간에 불일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사실 폴리글랏,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부분들은 물론 좋지만 실제로 이 조직 내에서 워낙 그 특별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융합시키는 부분들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팀의 역량에 따라서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서비스 간 코디네이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번에 배포를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뭔가 결제 서비스를 하나 더 붙여야 돼라고 하면 결제에 관련된 마이크로 서비스도 붙여야 되고 그 그러니까 결제에 대한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그 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자면 주문 아니면 장바구니 약간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도 같이 개발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전체 팀들이 세 개에 있는 복수의 팀들이 붙어서 이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복수의 팀들을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아키텍처 관점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머지 하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징, 프로그램 매니징 측면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MSA를 전환하는 부분인데요. MSA는 전환하는 그 이 필요성은 뭐 시스템 확장성이 좋고 적시성, 독립성, 안전성, 네, 뭐 이런 거 다 좋죠. 네, 안전성 측면에서도 좋다라고 하고 특히나 여기 안전성 측면에서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있어요. 얘는 서비스 장애 시 페일오버하는 기술이에요. 네, 그리고 MS 설계할 때 필수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장애가 일어나면 걔의 디펜던시가 걸려있는 서비스들이 다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가 뭔가 있을 때 어떤 다른 부분으로 이제 그걸 연결을 해준다든지 다른 서비스로 아니면 그 서비스를 아예 끊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데 그게 서킷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싱을 해준다. 약간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는 SBF 문제를 해결하고요. 로드 밸런스를 이제 수행하는 역할과 그리고 인증과 권한 체크 등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밑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할게요. 네, 뭐 전환 방안, 네, 뭐 사전 준비, MSA 설계, MSA 구축,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다 사실은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이게 꼭 MSA 전환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전환을 하더라도 다 사실은 여기에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달라야 되는 부분은 이 규모의 확장성, 네, 호리전탈 그리고 펑셔널 그리고 데이터 파티셔닝 측면에서 이거를 굉장히 잘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설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체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의 경계를 어떻게 나눠서 갈 것이냐를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한 6개월은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끊어야 된다, 여기서 끊어야 된다, 이고 너무 상호 간의 디펜던시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끊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에 저희가 처리를 했었던 방법은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은 일단 당분간 운영을 하고 왜 그럼 너무 복잡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를 끊어내려면 사실 서비스를 몇 개월 정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택했었던 방법은 신규로 나오는 서비스들만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발한다. 그리고 걔를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서비스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저희는 이제 투 트랙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아랑도 비교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관계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안에 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이 관점, 서비스 중심적인 관점 안에 소아와 이제 MSA가 둘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좀 더 큰 개념이 이제 소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가 하드웨어에 이제 굉장히 복수의 하나의 네, 적체 레이어드가 이제 쌓여져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 관점에서 네, 여기 매니지드 런타임 엔비ronment까지는 같지만 실제로 네, 여기서는 이제 서비스별로 별도의 API 존재해서 이제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틀리고요. 네, 그래서 상세 비교를 좀 해보면 소아는 서비스 단위라는 사항이 큰 개념이에요. 그리고 MSA는 소아에 비해 경량화, 실용화된 실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아는 ESB에서 이제 중계를 하게 되고 허브가 MSA는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게 되고 뭐 스테이트레스, 뭐 스테이트풀 뭐 이렇게 되고 메시지 프로토콜도 여기는 XML, 여기는 HTTP, REST 네, 요번에 이제 Q 나왔었던 것처럼 AMQP 같은 경량형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고려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폴리그래프 프로그래밍, 그리고 코네이 법칙,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는 ESB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소아에. 그리고 REST JSON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네, 마이크로 서비스, 별도의 서비스로 이제 중간에 하게 되는 거고, 인증, 인가, 그리고 라우팅,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기능들을 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API 게이트웨이가 스케일 아웃 적용,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기도 했는데, 스케일 아웃은, 서버를 여러 개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트래픽이 막 몰렸을 때, 서버를, 그러니까 이게, 횡인가요? 네. 그러니까 가로로 확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수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서버를 2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부하가 있어. 그럼 얘를 2대, 3대, 4대, 5대, 6대 이런 식으로 막 늘려나가는 거예요. 네. 자, 스케일 업은 성능을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CPU를 처음에 쿼드코어로 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모자르다. 그럼 뭐 엑사코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능을 이제 올려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봤을 땐 서버 대수로 확장하는 게 성능이 훨씬 더 유리하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그 서버 자체에 어떤 스펙을 올려나가는 걸 저희가 스케일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어떤 계산 로직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약간 분산 처리보다는 계산 로직을 한 번에 빠르게 처리해야 하거나 이런 때 이제 그 스케일업을 해서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그 차량을 기사한테 배차시키는 AI 라우팅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계산을 할 때 실제로 이렇게 서버를 여러 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냥 웹 서비스를 하는 그거와 다른 서버, 그러니까 스펙이 훨씬 더 좋은 서버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그땐 좋은 서버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 좀 돌아오기는 했는데 API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엔 스케일아웃이 유연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 API 게이트웨이가 병목이 될 수 있어요. 네, 그쵸? 왜 그러면 얘로 지금 다 몰리니까. 그쵸?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관리자가 있는데 그 밑에 이 관리자의 역할은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 일을 분배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루에 한 10가지 정도의 10개 정도의 요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뭐 천천히 그냥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일시적으로 이 사람한테 뭐 한 100개, 뭐 1000개 이런 일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처리가 안 되겠죠. API 게이트웨이는 이렇게 중간에서 서비스를 오케스트레이션 해주고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병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병목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비스 메쉬는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요소이고요. 상호 통신을 위해서 서비스 디스커버리, 서비스 라우팅, 페일러 리커버리, 그러니까 회복이죠. 실패에 대한 회복이고 로드 밸런싱 등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이고요. 여기 CBD, SOA, MSA 여기 구분이 좀 있네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됐고요. 나중에 별도의 기회로 이거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링크를 걸어드린 거에 이 배달의 민족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을 하기 위한 내용들을 별도의 블로그에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 MSA 서비스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그 배경으로부터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를 사실은 저 안에 다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인드맵 강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MSA를 지금 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제 사례와 그리고 앞으로 보실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MSA는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MSA 직접 그 MSA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MSA에 파생이 된 개념들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오고, MSA에 실제로 뭐 폴리글락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MSA 관련된 부분들은 이참에 기본적으로 뭐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 약간 이 개념도만 그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전환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전환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가셨으면 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시간을 할애해서 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MSA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MSA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다음은 저희가 어떤 기술을 좀 살펴볼 거냐면 가상현실 기술을 살펴볼 거예요. 이 가상현실 기술은 저희가 5G가 올라오게 되면서 컨텐츠의 부족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5G를 하게 되면 뭔가 홀로그램도 바로 나올 것 같고, 그쵸? 이런 어떤 가상화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 5G 인프라가 좀 더디게 깔리고,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발굴이 굉장히 좀 더디면서 이 부분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6G까지 가고 5G의 속도도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분들이 뭐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이 123회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상현실에 관련된 가상화 기술에 관련된 전문가가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왔었던 부분들도 뭐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험시온 같은 경우에는 그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 마운틴 디스플레이, HMD 같은 경우에 감지하고 위험을 주는, 네, 위험을 알려주는 사용자한테 그런 표준들까지 지금 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가상화 기술도 이 가상화 기술 측면에서도 알면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여기다 넣은 이유는 뭘까요? 네, 저 디지털 트윈이 스마트 공장에만 활용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디지털 트윈은 실제로 시험에도 나왔지만 스마트 시티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외에 거론하지 않은 뭐 스마트 스페이스에서도 나왔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에만 딱 생각하고 있으면 스마트 팩토리가 나왔을 때만 저 기술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가상현실 기술에 좀 묶어서 넣었고요. 그럼 가상현실 기술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제 메타버스라는 어떤 개념이 있고, 그리고 가상현실 유형에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가상공간, 그리고 확장현실, 현실을 확장하는 MR 같은 경우에 믹스드 리얼리티도 있고, 실감 컨텐츠 기술도 저희 모의고사 때도 나왔었죠. 실감 컨텐츠 모의고사 나왔으니까 표시를 해줘야겠죠. 네. 그리고 공간 증강현실, 모바일 증강현실, 가상현실 게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상현실 기술로는 홀로그램,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홀로그램이 있고 3D 터치 기술, HMD 기술들이 있고 123회 때 이 컴시응에 요 표준이 나왔죠. TTAK, KO. 네, 우리나라 이 기술입니다. 이 표준입니다. 네, 나온 게 이제 위험을 감지하고 그리고 사용자한테 위험을 안내해주는, 네, 경고해주는 그 표준이 지금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HUD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고요. 그래서 차량이나 이런 유리에 정보를 표시하는 부분이죠. 디지털 트윈은 기본적으로 좀 더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현실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로 뭔가 3D 모델링을 통해서 그대로 구현을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은 이거는 그냥 3D 가상화죠. 네, 가상 현실이죠. 근데 그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월호가 이거 좀 아픈 얘기긴 한데 세월호가 이제 전복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왜 그렇게 갑자기 전복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사실은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세월호와 같은 형태의 부분들을 이 디지털 트윈 같은 걸로 구현을 해놓고요. 완벽하게 구현을 하고 그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침몰의 어떤 원인들을 밝혀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폭넓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상현실 기술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메타버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1922년 닐 스테폰슨이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완연한 3D 가상 세계를 통해 현재 모습이 나타내는 광경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뭐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 세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요거죠. 그래서 어그멘테이션이랑 시뮬레이션, 네, 그리고 여기가 인티메이트, 네, 그리고 엑스터널, 네, 이런 부분으로 네. 그래서 이 스노우 크래시는 나온 용어이고요. 네,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고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그리고 미러 월드, 가상 세계 이런 형태로 나누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러 월드 같은 경우엔 외부이고 익스터널, 네, 외부이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형태인 거죠. 네, 그리고 라이프 로깅은 이제 내부잖아요. 내부고 기본적으로 어그멘테이션, 증강을 하는 부분이죠. 현실을 증강하는 거예요. 네, 가상 세계는 완전 시뮬레이션이죠. 완전 가상화시키고 완전 벌처 월드인 거고, 네, 내부적인 거라서 내부적인 거라서 이제 가상 세계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증강현실 연속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 사이에 두 가지 증강현실과 증강사상, 혼합현실을 총칭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개념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아시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리얼 환경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이가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이게 그 혼합 현실이 되는 거고요. 완전 이 버추얼 엔비ronment가 이제 가상 현실이에요. 네, 버추얼 엔비ronment가 이제 가상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믹스 리얼리티 부분이 현실에 좀 더 가까우면 어그먼트 리얼리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상에 가까우면 어그먼트 버추얼리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설명들이 좀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개념들을 설명한 것이 이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컨티뉴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공학 이런 부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상현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상세계를 만들어내 가상의 상황을 사람의 감각기관을 통해 몰입감을 느끼고 실제와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에요. 이건 결국엔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와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결국엔 네, 이 가상현실에서는. 네, 그리고 VR을 획득하기 위한 기술은 이제 3도프와 6도프,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이 3도프는 획득, 이미지 전처리, 그리고 부호와 캡슐화의 단계인데, 전후, 그렇죠? 전후, 그리고 롤, 좌우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그리고 위아래,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도프는 여기에서 플러스 위치 표현의 한계까지 극복한 것이 이제 6도프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저기 HMD인가요? 이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고개를 돌리잖아요, 사용자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뒤로 올 수도 있고 고개를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위치들을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미지들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그런 어떤 사용자의 위치를 뭔가 정량화해서 측정할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3도프, 6도프가 되는 겁니다. 네. 네, AR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에 3D 3차원 가상 이미지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포켓몬고. 네. 아시겠죠? 네. MR 혼합 현실은 현실과 이제 가상 정보를 같이 혼합하는 부분이고요. 홀로그램은 두 개의 레이저광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간섭 효과를 이용해서 실체 물체와 다름이 없는 3차원 입체 정보를 기록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HMD는 머리에 쓰는 형태죠. 그래서 사용자의 눈앞에 영상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IMAX와 같은 대형 화면 효과를 내는 디스플레이 장치라고 합니다. 네, 이거예요. 이거. 네, 쓰고 있는 거. 네, 좀 잘려서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저거고요. 그리고 HUD는 전방 차량에 이제 정보를 표시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HMD, 여기는 없네요. 네, HMD에 사용자가 뭔가 움직이다 보면 사실은 앞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도 그거를 사실 감지하지 못하고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안전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 표준이 아까 말씀드린 이 HMD에 관련된 표준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MD 디텍팅과 그리고 경고 시스템의 표준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어떻게 어느 시점에 감지를 하고 어떻게 사용자한테 알려줄 거냐, 시각적으로 앞에 표현을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소리를 알람을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기술들이 표준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현실 기술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이제 디지털 트윈 살펴볼게요. 디지털 트윈은 아까 뭐 설명을 좀 다 드린 거예요. 그대로예요. 현실 사물을 이제 가상화 시켜서 가상 사물로 이제 만들게 되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 피드백을 통해 이제 현실 사물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그 엣지 컴퓨팅의 3중 구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소스는 어디였죠, 그때? 네, 디바이스 단이었잖아요. 디바이스 단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소싱을 해오고 그거를 클라우드에 보내면 거기서 뭔가 AI를 통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인텔리전트 데이터들을 다시 그 현실 세계에 적용함으로써 실제로 그 인텔리전트를 그러니까 그런 그 결과를, 네, 실제로 인텔리전트를 적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집하고 처리하고 적용하는 이 3중 구조가 된다라는 부분이 엣지 컴퓨팅의 3중 구조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사물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3D 모델링을 해서 가상 사물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면 AI나 예측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분석 피드백을 다시 현실에 적용을 해서 제어랑 모니터링을 한다. 네, 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용 사례는 스마트 팩토리, 시티, 항공기 엔진, 선박 모델링 뭐 이런 부분이고, 위험하거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 굉장히 폭넓게 사용이 된다. 위험하거나 아니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할 수 없거나, 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현실 기술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건 위치측이에요. 이 위치측이가 정말 너무 좀 중요하고요. 이 위치측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뭔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사용자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또 중요하고요. 그 제가 전자신문으로 최근에 좀 알려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였죠? 그 비콘 기반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굉장히 세밀하게 표시를 해서 이 밀접 접촉자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그 시간대에 어, 네, 비콘 기반으로 실제로 사용자의 위치를 측정을 해서 저장한 다음, 네, 이때 저장할 때 어떤 걸 썼죠? 네, 블록체인 기반으로 분산해서 저장했죠. 네, 한 다음 실제로 그 공간과 시간의 밀접 그 확진자가 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알람을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위치 측위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도 위치 측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크게는 뭐 저희가 내비게이션 기능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위치 측의 기술은 조금 알아보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측의 기술은 저는 크게 LDT, LET, 그리고 LAP, 뭐 GML 이렇게 나눴고요. LDT는 로케이션 디터미네이션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측의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OPS, 그러니까 아웃도어 포지셔닝 시스템, 그러니까 실외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셀 아이디 기반 뭐 AOA, 그러니까 앵글, 그러니까 각도를 계산하는 부분, 그리고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 그리고 도착하는 시간을 가지고 측정하는 부분, 그리고 TDOA는 타임 디퍼런스니까 뭐죠?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신호의 세기, RSSI, 그리고 GPS 같은 경우엔 그냥 일반 GPS가 있고요. 어시스티드 GP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시스티드 GPS 같은 경우엔 스마트폰 퀄컴에도 들어간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 인공위성과 데이터 링크가 고정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들을 이제 TTFF라고 하는데 그걸 적용한다라고 하고요. 이 DGPS는 디퍼런셜 GPS라고 하고 SBAS, Satellite Based Augmented System이라고 해서 GPS의 오차를 보정해서 항공기 외 선박, 교통, 물류, 응급구조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인공위성 기반의 오차 보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구글이 가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제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배송을 위탁받아서 이제 배송을 해주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이것 좀 배송해 주세요 해서 배송을 위탁받아서 이제 배송을 하는 그런 업체를 좀 만났는데요. 이 배송하는 업체가 워낙 사실은 차량의 위치, 왜 그러냐면 사실 거기에 있는 기사분들이 통제가 잘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 차량의 위치, 뭐 이런 부분들, 거리,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오차 없이 좀 측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그 도로의 특성이 이게 도로가 이렇게 중첩이 된, 예를 들자면 위로는 이제 고가가 지나가고 밑으로 도로가 지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GPS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차량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보정하는 시스템을 이제 구글에 있는 시스템을 해서 보정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 SBAS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기도 물류가 있었던 것처럼 인공위성 기반으로 오차를 보정하는 시스템이 뭐라고요? SBA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게 이제 OPS, 실외 위치 측이에요. 밖에 저희 돌아다니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부분 이제 GPS 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GPS는 결국 인공위성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실내에서는 어떻죠? 인공위성에서 그 신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IPS, 인도어 포지셔닝 시스템 내에서는 실내에서의 개인의 위치를 뭔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의 측정 방법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UWB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아니면 와이파이 기반으로, 왜 그러면 실내에는 와이파이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뭐 셀 아이디, 라디오 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전에 라디오 맵, 그러니까 와이파이의 수신기라고 해야 되나요? 와이파이의 그 AP, AP들의 사실은 세기에 대한 정보들을 사전에 다 라디오 맵 형태로 구현을 해놓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사용자가 어느 위치와 어느 방향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유추해내는 게 라디오 맵이고요. 핑거프린트가 이제 라디오 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맵 같은 경우엔 사전에 어떤 AP들의 전파 색이나 위치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사용자가 있을 때 그 방향에서 오는 어떤 그런 위치, 그 세기들을 좀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비콘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네, 그 비콘을 가지고 코로나 네, 비콘은 제가 전자신문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기술 있죠? 네. 뭐 그것처럼 비콘을 가지고 상대방의 단말에 사실 신호 세기를 좀 주게 되고 단말에서 인지를 한 다음 그 정보 자체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실제로 그 저장된 정보를 네, 분수 블록체인으로 저장을 분산시켜서 저장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되는 등급에 맞춰서 사용자한테 안내를 해준다. 약간 그런 서비스도 있었던 것처럼 저 비콘은 별도의 단말 설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를 계속 방사할 사용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신호를 계속 쏴주는 네, 그런 어떤 단말기가 이 매장마다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블루투스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휴대폰에 있는 그 블루투스를 가지고 이제 위치를 좀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인도까지 다 했네요. 그리고 지온 펜싱. 이게 지오 펜싱이 좌표를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좌표를 기반으로 어떤 경계를 보이지 않는 경계들을 만들어 놓고 그 경계 밖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이제 체킹하는 부분이고 UWB는 울트라 와이드밴드 와이드 네. 네, UWB는 울트라 와이드밴드라는 부분이고 저게 이제 그 굉장히 촘촘한 고주파 네, 네, UW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를 굉장히 촘촘하게 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특징들을 좀 이용해서 세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고, 요것도 시험에 123의 컴시응에 나왔던 부분들이 있죠. 네, 이 실내 측정 방법은 119에 관리에서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네, LET는 로케이션, enable 네, LET는 로케이션 이네이블 플랫폼이라고 해서 위치 서버, 위치 데이터 서버 뭐 이런 부분이고 LAP는 로케이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GML 같은 경우 잠깐 좀 살펴보면 지오그래픽 마크업 랭귀지예요. 네,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마크업을 하기 위한 지리적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XML 문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냐,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인도 GML과 CTGML이 있다고 합니다. CTGML은 당연히 이제 스마트 시티의 공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위치 측이 기술까지 좀 살펴봤어요. 네, 위치 측이 기술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 좀 볼 거는 이제 태그 기반의 근거리 통신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태그 기반의 근거리 통신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코드, 뭐 QR코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코드 태그, 그리고 NFC 근거리를 근거리로 이용한 NFC 네, 그리고 근거리 결제 네, 그리고 근거리 통신 기술인 NFC 같은 10cm 미만이죠, 저게. 네, 결제 기술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RFID 같은 기술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코드랑 QR코드는 실제로 120회 때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라 잠깐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특징만 보겠습니다. 굵기가 다른 요 보면 굵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공백을 특정한 형태로 조합해서 문자와 숫자 및 기호를 표현한 1차원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국가번호 한국은 88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조사 상품번호, 오류 검증 번호 뭐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이제 다 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표현 방법에 따라 불연속성, 연속성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하게 되고 대부분 저희가 다 이거 쓰고 있죠. 네. 그래서 한계가 실제로는 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은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저거를 인식하기 위한 별도의 이제 디바이스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좀 한계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이제 QR 코드인데 기존 바코드에 비해 고용량 데이터예요. 네, 용량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보면 이제 뭐 거기 URL 같은 것도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인식성이 또 뛰어나고 바코드 활용 환경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2차원 바코드예요. 그래서 보면 콰이어트 존이라고 해서 위치 검출 패턴이 있고요. 이쪽이네요. 이 위치 검출 패턴 그리고 타이밍 패턴. 네.
네, 타이밍 패턴이 네, 여기에 있고 네, 타이밍 패턴은 왜곡에 대비한 행렬의 셀 위치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라이먼트 패턴은 왜곡 대비한 정렬 기준점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두 가지의 차이점은 1차원이냐 2차원이냐 네, 그리고 판독 구분은 광학식이냐 디지털 카메라냐 네, 인식 방향이 단방향이냐 양방향이냐 네, 얘는 딱 정해져 있죠 단방향으로. 근데 얘는 뭔가 돌려서도 회전을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량은 20문자밖에 안 들어가는데 얘는 와 7080문자나 들어가네요. 네, 정보의 종류도 이제 여러 가지 좀 틀린 부분들이 있고요. QR코드 결제 표준안이 별도로 있어요. 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 시에 QR코드 발급, 이용, 파기의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을 가져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디서는 결제를 하는데 이 QR코드가 인식이 안 되는 QR코드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별도로 뭐 그런 부분들에 대응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나 리소스의 낭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QR코드를 결제를 표준화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정 QR 그리고 변동 QR 이 두 가지가 네, 있다라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태그 기반의 근거리 통신을 간단히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기술들은 저희가 파트 2에서 잠깐 좀 더 살펴보고요. 오늘 이제 좀 설명드릴 건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 제조 산업과 교통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조 산업은 스마트 팩토리, 네,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 제어 관리 시스템, 네, 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가 있고요. 교통은 ITS, 스마트카, 마스 뭐 이런 부분인데 오늘은 요 굵은색으로 표시가 된 스마트 팩토리, 산업 제어 관리 시스템, 그리고 ITS까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스마트 팩토리 먼저 좀 설명 보면 이게 유형상으로는 뭐 파워 팩토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단은 뭐 차치하고요. 네, 이거 잠깐 밑으로 밀어 놓을게요.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이 패러다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차 혁명부터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이게 또 시험에 나왔었던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118회 때 나왔나요? 아마 그랬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 자료를 좀 더 살펴보면 네, 이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완전 자동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리쇼어링이라고 해요. 네. 리쇼어링은 뭐냐면 해외에,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해외에 나갔던 업체가,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그림이 개념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걸 다 여기서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금 보면 차세대 제조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쵸? 3D 혁명, 나노, 뭐 산업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사실은 견인하는 기술들은 저희가 AICM이라는 거 있죠. AICM 뭐냐면 뭐 AI, IoT, 빅데이터 뭐 이런 기술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네, 그래서 여기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도 여기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차세대 제조혁명 측면에서 보면 OECD 차세대 제조혁명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이버 물리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에요. 이게 플랫폼. 그래서 이게 막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막 그리고 국내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뭐 정책 이런 부분들 막 섞이기 시작하면 이게 어떤 선후 관계가 있고 이게 어떤 포함 관계가 있는지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 표로 그냥 정리를 한번 하세요. 네. 4차 산업혁명이 큰 틀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견인을 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이 있고 그 중에 OECD에서 차세대 제조혁명을 위한 기술들을 정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그리고 플랫폼 4.0에서 이제 규정을 했었던 사이버 물리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들이 있는데 그게 센서,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은 그런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서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과 스마트 IT 기술을 융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장에 스마트 IT, ICT 기술을 융합한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계들은 스마트 머신 기반의 생성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들 있잖아요. 기계가 자동으로 완전 자동화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이 제품을 생산해내는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인더스트리의 4.0이 왜 등장을 했느냐라는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더스트리 4.0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인더스트리 4.0은 이게 독일에서도 제조업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사실은 예전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령화되어서 사실은 움직임에 좀 거동의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판단에 좀 문제가 있던 연령층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ICT 기술이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네, AI, 빅데이터, IoT 뭐 이런 기술들. 그리고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자국의 제조업 보호가 되는 그런 기조들. 예를 들면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조 공장을 만들지 않으면 뭔가 그 수입에 있어서 관세를 뭐 좀 부과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불합리한 정책들을 좀 펼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점차 자국 제조업을 보조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흥국 및 제조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독일에서 생각한 거죠. 우리는 뭔가 좀 달라야겠다. 사람들이 연로하고 뭔가 그런데 기술은 확장됐네.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형태야.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가야 할까라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 이제 제조업 4.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련공이 부족하고 노령화야, 시장 과열돼 있어, 자원은 부족해, 짧아진 제품 라이프 사이클. 왜 짧아졌을까요? 유행이 그만큼 짧아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소품종으로 그 개인의 기호가 워낙 빠르게 바뀌고 그리고 다양하다 보니 소품종으로 생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을 불러들이자. 라는 측면 그리고 이런 좀 자동화 부분들을 많이 늘려 나가서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시켜 보자. 이게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이고 거기에 나오는 그 지속 핵심 개념도가 요 밑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 공장의 개념도처럼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스마트 머티리얼이 들어오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스마트 프로덕트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제 IoT는 센스 컨트롤러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통해서 인터넷 오브 띵스 모든 걸 다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들도 연결을 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네, 그래서 4.0까지 이제 좀 살펴봤고요. 제조업의 패러다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냥 스마트 팩토리는 스마트 팩토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그냥 스마트 팩토리만 쓰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차 산업혁명까지 나오게 된 그 배경들이 있고요. 이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이게 어떤 거죠?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에요. 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예요. 3차는 컴퓨터나 인터넷, 정보지식혁명이고요. 4차는 4차 산업혁명인데 이 왜 산업혁명이라고 할까요? 이게 생산력 자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예요. 이게 증기기관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기계를 사용하기 가능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하게 돼서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기반이 생겼던 거죠. 전기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오는 AI CM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독일은 이런 여러 가지 좀 한계점이 있어서 이제 그 제조업 혁명 그리고 인더스트리 4.0 혁명을 이제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기조에서 독일과 다르지 않는 기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을 뭔가 활성화시키고 기술 기반으로 융합해서 기술 기반으로 융합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불러들이고 그리고 고용도 촉진해 보자. 약간 그런 측면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기본적으로 이 수준이 있어요. 고도화, 중간 수준, 기초 수준, ICT 미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스마트 팩토리 기술로는 CPS, CPS, MES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팩토리 같은 기술들도 있고 그것만 쓸 게 아니잖아요. AI, 빅데이터 또 그 데이터들을 연계하려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저희 알고 있는 그 연계 기술들 다 나오면 돼요. API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이 레거시랑 연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EAI 같은 기술들도 쓰셔도 돼요. 여기다. 네, 쓰셔도 되고 5G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거 하셔도 되고 5G 같으면 또 뭐겠어요?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처리되는 그 데이터들을 뭔가 클라우드까지 갈 게 아니라 빨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저지연을 위한 엣지 컴퓨팅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앞에 얘기한 것처럼 공통 기반 기술을 이해하고 있으면 뭔가 스마트 팩토리가 나왔을 때 내가 그 개념만 가지고 막 엮어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여기도 스마트 팩토리를 한번 융합을 하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점에서 이런 기술들을 잘 떠올리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좀 정리할게요. 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 관련된 얘기. 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보안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팩토리 보안하면 굉장히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그냥 저희 ISMS-P에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P의 그 인증 기준으로 나오는 애들. 네. 그거 가지고 사실 여기에 다 쓰셔도 돼요. 네. 디바이스 네트워크 뭐 플랫폼 저희 거기 보면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뭐 암호화해야 되고 접근 제어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여기 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해서 써 주셔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조금만 좀 보고 갈게요. 네, 그래서 5대 조건들이 있어요. 5M 플러스 2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능화, 통합,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 간 연결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적용 범위는 현장 자동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어 자동화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어 자동화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좀 이따 저희가 산업 제어 시스템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공정 제어하기 위한 PLC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그런 모니터링하고 관제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HMI 같은 게 필요하고 컴퓨터 수치 제어를 하기 위한 CNC 그리고 산업용 센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제어 자동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어 자동화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산업 제어 시스템에도 똑같이 들어간다. 왜 제어 시스템이니까. 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되고 제조업 기반에 들어가는 것들은 제어라는 관점에서 이 기술들을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응용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네, 이게 뭐 주문에 관련된 이제 주문과 생산 관련된 이제 그 개발에 관련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플로우인데요. 협력사에 어떻게 보면 부품 주문하는 부분을 공급망 관리를 최적화해야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제조 및 공정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 생산품의 정보를 넘기고 공장 운영하고 이제 기업 운영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플랫폼,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건 저지연을 위한 엣지 컴퓨팅 기술 같은 게 필요하고, 그리고 가상 물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CPPS 같은 가상 물리 생산 기술들이 필요하고, 가상 물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AI 같은 지능형 기술뿐만 아니라 아까 디지털 트윈 같은 어떤 그런 기술들도 필요하다라는 측면, 네,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에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단계 스마트 공장의 수준 전이 저는 전모 재최자라고 외웠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초, 중간, 중간이 고도화 2단계라고 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고요. 전모 재최자, 네, 점검,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 자율운영이에요. 그래서 완전 고도화 단계는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공장 자체가 완전 고도화된 단계는 이 스마트 공장 자체가 자율운영되는 거예요. 네. 자율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까지 자율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들어가고 AI, VR, CPS 저희가 알고 있는 최첨단 기술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제일 밑에 있는 거 점검. 네. 그냥 자재를 뭔가 아이덴티파이하고 점검하는 그 정도 수준. 그러면 이거 뭐죠? 바코드나 RFID 같은 기술 필요하겠죠. 네. 모니터링은 작업자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IoT 대상이 작업자 설비 자재잖아요. 그래서 생산 정보의 모니터링이 실시간 가능하다. 요게 이제 2레벨이네요. 그래서 센서. 3레벨은 뭘까? 제어가 가능하네. 그래서 이 제어를 하고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IoT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서 제어가 가능하다. 최적화 그 단계는 이제 그 작업과 설비, 자재, 운전 조건 등을 최적화한다. 그래서 여기서 공정 운영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끝. 네, 그렇게 해서 스마트 팩토리까지 좀 빠르게 좀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산업 제어 관리 시스템입니다. 산업 제어 관리 시스템은 HMI 아까 구성 요소를 몇 개 얘기했죠. HMI, 뭐 PLC 뭐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 잘 그냥 요소들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스카다를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앤 데이터 애퀴지션이에요. 네, 그래서 특정 산업 현장에 전체 또는 지리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산업 단지를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DCS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스카다의 내부 근거리는 DCS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종류가 이런 산업 제어 관리 시스템의 종류, 스카다,
그리고 DCS. 그런데 이 스카다에서 조금 더 발전한 기술이 지능형 스카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 스카다의 구성 요소들이 PLC, HMI 뭐 이런 것들이 있다. FMEMS까지, FEMS까지. 그리고 그래서 제가 산업제어 시스템도 이것도 잠깐 보고 갈게요. 네, 이건 설명은 좀 다 했으니까 DCS부터 좀 보면 아니죠. 네. 스카다부터 봐야겠죠. 네, 스카다부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개념도와 특징들이 있어요. HMA가 이제 그 작업자와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업자가 모니터링하고 지시를 하기 위한 부분이고, 여기 보면 이더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드버스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네트워크에 가면 이 그 저희 왜 OSI 7레이어의 7계층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단에 실제로 저 프로토콜을 정의하게 되는데, 이 산업 제어를 하기 위한 프로토콜 뭐가 있느냐? 네, 모드버스라는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게 거기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PLC, PAC, 센서 이런 것들의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PLC,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실제 현장에 배치되는 기기예요. 여기는 다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더넷으로 연결해서 그 제어실이나 이런 데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용도를 위해 설계된 원격 단말기보다 경제적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RTU는 리모트 터미널 유닛이라고 해서 공정에 설치된 센서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신호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 데이터로 상호 변환시키는 거라고 해요. 네, 지능형 스카다. 스카다가 이런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좀 보셨죠? 그래서 지능형 스카다 한번 볼게요. 뭐가 다를까요? 네, 지능형 스카다는 스카다 시스템을 각 레이어로 분리하는 거예요. 네, 분리해서 스카다 이벤트를 자율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카다 플러스 전문가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나중에 AI를 좀 보게 되면 이 전문가 시스템,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각 레이어별로 전문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적재를 해서 그리고 처리 분석해서 실제로 각 레이어별로의 인사이트들을 제공하는 게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스카다 플러스 전문가 시스템이 한 게 지능형 스카다 가게 되고요. 차세대 스카다 또는 인텔리전트 스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미들웨어 레이어, 그리고 스카다 코어 계층이 있고 하드웨어 계층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지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안, ITS의 뭐 NMS, 네트워크 매니저 시스템이죠. 통신 채널, CBD 이런 방법론 같은 것도 들어가고 배포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계층에는 HMI, 스카다, 그리고 모의 훈련, 뭐 인텔리전트 어플리케이션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미들웨어는 SOA, 뭐 J2E, API, 어댑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스카다의 코어 계층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감시 제어, 계층 열람, DB 통합, 고장 판단 뭐 이런 기능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DB뿐만 아니라 RT-DB, 그리고 히스토리컬 DB 이런 어떤 이력 DB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드웨어는 서버 저장 장치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웨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산업 제어 관리 시스템까지 좀 살펴봤어요. 스마트 팩토리부터 산업 제어 관리 시스템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ITS 잠깐 볼게요. ITS가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이에요. 네, 똑똑한 교통 시스템이래요. 네, 그래서 정보 수집, 정보 처리, 정보 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ITS 1.0 버전은 제가 그 전자신문에서도 잠깐 좀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1.0 버전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잘 모아서 그것들을 처리한 다음 표출하는 거예요. 네. 정보를 모은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있죠. 네, 차량의 속도, 뭐 차량의 위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CCTV, 뭐 그리고 하이패스 정보들, 뭐 루프 검지기는 이제 그 노면에 설치하는 부분인 그 검지기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설치나 노면에 설치해서 교통량이나 속도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 수집한 다음에 뭐 저희 그 뭐 고속도로나 아니면 올림픽대로 이런 데 보면 뭐 어디 천호까지 몇 분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보 처리하는 부분은 운행관리 정보 제공하고, 표출은 전광판, 도로 전광판, 내비게이션. 네. 간단하죠. 모아서 잘 정리한 다음 보여주는 거예요. ITS. CITS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 CITS는 Corporat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이에요. 네. 그래서 협력하는 체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서 처리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앙처리센터에서 관제센터에서 이게 차량, 그리고 뭐 루프 검지기, IoT, 뭐 그 도로에 있는 RSU 뭐 이런 것들의 정보들이 서로 연동을 하면서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처리를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잠깐. 네, 그래서 ITS도 잠깐 제가 좀 살펴보고 갈게요. 그래서 CITS 같은 경우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 이동성, 지속 가능성, 친환경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 좀 있고요. 구성 요소는 CITS 센터, 도로 인프라, 차량 단말기, OBU, RSU입니다. OBU는 차량 안에 들어가는 그 단말 유닛 단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BU는 차량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신 기술은 V2V, V2I, I2V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통신을 해야 되니까 V2V는 차량과 차량, V2I는 차량과 인프라, I2V는 인프라와 차량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 서비스가 있어요. CITS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라고 한 그런 안전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15개 안전 서비스 위치 기반 교통 정보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위치 기반 데이터 수집하고 위치 기반의 교통 정보 제공하고 요금 징수 시스템, 도로 위험 구간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노면의 기상 정보, 결빙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도로의 작업 구간에 대한 그리고 도로의 작업 구간 주행 지원, 교차로 신호 위반 위험 경고, 우회전 안전운전 지원, 그리고 버스 운행 관리, 옐로우 버스 운행 안내, 스쿨존 속도 제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 추돌 방지 지원, 그리고 긴급 차량 접근 경고, 차량 긴급 상황 경고, 그리고 보행자 충돌 방지 경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되냐고요? 외우시면 좋죠. 외우시면 좋고, 저는 그런데 상식적으로 다 얘기가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몇 번 보시면 적어도 한 5개 정도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CITS의 주요한 어떤 그런 개념은 핵심은 이 어떤 교통체계 구성 요소 간에 서로 간에 이 교통체계의 구성 요소 간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결국엔 뭘 하려고 하냐? 안전성, 이동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의 이런 효율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린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서비스는 각각 서비스별로 아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서비스는 각각의 서비스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서비스는 각각의 서비스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은 저 공통 기반의 기술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술들을 기반으로 서비스의 컨셉을 가지고 와서 서술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엔 공통 기반 기술과 서비스 기술로 관점을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저 공통 기반 기술들 중에서 중요한 웹 기술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3D 프린팅, 제조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상호 간에 외부의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정보 연계 기술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정보 연계 기술로는 XML, 스크래핑, 오픈 API, 뭐 에이전트 웹 크롤링, 웹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가진 기술들이 좀 필요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기술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설명들을 좀 드렸고 아키텍처 관점에서 이 서비스를 구성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MSA의 기본 개념을 코네이 법칙과 폴리글랏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MSA 기술 요소로 API 게이트웨이, 뭐 메시지 큐잉, 뭐
이런 측면들을 설명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특히나 MSA를 어떻게 전환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 회사의 어떤 예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가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페이로먼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폴트 톨러런스는 어떤 로직을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 해결 관련된 부분들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가상현실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뜨고 있죠. 그래서 기본 개념인 메타버스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네, 어거먼트 컨티늄 같은 그 내용들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현실과 가상 관련의 믹스드 리얼리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믹스드 리얼리티 안에 현실과 가까운 부분은 어거먼트 리얼리티고, 그리고 리얼리티에 관련된 가상에 관련된 부분은 버추얼 리얼리티가 있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확장해서 확장현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실감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감이라 하면 사람이 실제로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들 있었고요. 가상현실 기술로 홀로그램, 3D 터치 기술, 뭐 HMD 기술들, 뭐 HUD 기술들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H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치를 좀 파악하기 위한 3도프, 6도프 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뭔가 해주기 위한 그 HMD를 사용하고 있을 때 안전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그 위험을 감지하고 사용자한테 알림을 주는 거기에 대한 표준들을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현실에 있는 부분들을 3D로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션 한 다음 그걸 다시 현실에 반영하는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들 설명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위치 기반 위치 측이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위치 측이 기술은 LDT, LET, LAP 그리고 GML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위치 측일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와 인도어로 나눌 수가 있고, 아웃도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셀 ID, AOA, TOA, TDOA, 그리고 신호의 전파 세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RSSI, 그리고 GPS, 그리고 RTLS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GPS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는 GPS 기본적인, 그리고 어시스턴트 GPS, 그리고 디퍼런셜 GPS, 그리고 SBAS 같은 것들이 있었다. 특히나 이제 SBAS 같은 경우에는 GPS를 오차를 이제 그 인공위성 기반으로 뭔가 보정하는 시스템이다 라는 측면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TLS는 제가 설명 안 들었는데 리얼타임 로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TLS 태그를 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게 실외고 실내에는 UWB나 적외선 그리고 와이파이를 이용한 셀 ID, 라디오맵, 핑거프린트 이런 기술들이 있고, 그리고 비콘 같은 기술들이 있어서 비콘의 단말기를 매장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 설치를 해놓고 비콘에서 발산되는 그 주파수를 전파를 실제로 단말해서 감지를 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들을 활용하는 위치 측이 기술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위경도를 가지고 특정한 보이지 않는 그 좌표 경계를 좌표 경계를 형성한 다음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사실은 위치에 사용자가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지오펜싱 같은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이네이블 플랫폼 같은 위치 서버나 위치 데이터 서버 뭐 이런 어떤 기술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위치 측정한 것들을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로케이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위치 정보들을 잘 저장하기 위한 마크업 랭귀지가 있었는데 그게 GML. 그래서 인도어 GML은 실내, 시티 GML은 스마트 시티의 공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그리고 태그나 근거리 통신에 관련된 부분은 바코드, QR코드, 스마트 태그, NFC, RFID. 그 중에 QR코드와 바코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QR코드는 7030자 들어가고요. 그리고 2차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특징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핵심 요소는 그 공통 기술은 태그 근거리 통신까지 저기 살펴봤고요. 파트 2에서는 나머지 UX, UI, 인지 기술, 블록체인, 미디어 기술, 전자책, 뭐 캄테크 인증 뭐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이 공통 기술을 활용을 한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좀 보면 이제 제조 산업 측면에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산업 제어 관리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교통 측면에서 ITS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이 있고 그 4차 산업 안에 그 제조업 혁명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인더스트리 독일 같은 경우에선 이제 인더스트리 4.0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어떤 개념들이 들어와서 좀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게 해외에 있는 나가 있는 기업들을 불러 들어오는 어떤 그런 효과들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를 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더 확산시키고자 하는 니즈들이 좀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스마트 팩토리 수준은 고도화, 중간화, 중간 그리고 기초 그리고 네, 스마트 팩토리는 총 5가지 수준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고 팩토리 기술로는 CPS, CBPS, MES 이거 외에도 더 많은 기술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 설명드렸고요. 스마트 공장의 보안은 기본적으로 ISMS-P를 가지고 서술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 아까 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산업제어 관리 시스템은 스카다 딱 나와야 되고 스카다가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다르게 스카다의 구성 요소를 레이어별로 구성을 한 부분들이 이제 직능 스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거리를 좀 관리하기 위한 부분들은 DCS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 처리하기 위한 어떤 요소들로 PLC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게 아니라 뭔가 제어 관리 그 실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뭔가 제어하기 위한 HM 같은 기술들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파트 2에서는 나머지 기술들 설명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 측면에서 오늘 교통 측면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스마트카, 마스, 그리고 교육, 의료, 물류, 주거, 도시, 그리고 전통산업 플러스 기술, 커머스, 미디어, 그리고 기능 안전에 관련된 기술들을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 서비스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네, 진짜로. 네. 이게 그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도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PM도 1시간 반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오늘 소프트웨어 공학은 네, 그런데 오늘 서비스 같은 경우엔 워낙 할 얘기가 많고 기본이 되는 애들, MSA나 뭐 클라우드 이런 애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좀 파트 1이 좀 길어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차피 저희가 올라갈 거잖아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본인이 좀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그걸 통해서 위치를 확인하시고 저를 통해서 개념을 잡으시고 그 개념을 잡은 후에 네, 그 개념을 잡은 후에 뭔가 심화 학습을 하시면 훨씬 더 지식을 확장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저 공통 기술이 너무 중요하다. 네. 서비스만 알고 그 서비스에 있는 기술들 아무리 달달달달달달 외워도 그 서비스 안 나오면 끝이다. 네. 하지만 공통 기반 기술을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모르는 기술들이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실제로 다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공통 기반 기술에 대한 공부에 대한 투자를 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